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JTBC 아침의 내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학교 40대 교사가 긴급 체포됐는데 우울증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인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을 걸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과 멕시코 등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규제와 사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AI 행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만은 10년 안에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8살 아이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김하늘 양을 해친 건 이 학교 소속의 40대 교사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초등학교 건물 안을 바쁘게 오갑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이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교를 수색한 끝에 2층 시청각실에서 발견한 겁니다. 발견 당시 하늘 양의 몸과 얼굴 곳곳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하늘 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하늘 양이 발견된 시청각실에는 이 학교 소속 40대 교사 A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A씨는 하늘 양이 방과 후 수업을 받던 교실의 담임교사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늘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교내 수색을 했던 하늘 양 가족들은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청각실 내부에 있던 비품 창고문을 걸어 잠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양이 선생님이 부르자 의심 없이 따라갔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에 의해서 살해됐다. 이게 도저히 이해는 못해요. 그럼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녀? 이건 애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A 교사는 발견 당시 스스로 휘두른 흉기에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수술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오늘 긴급 휴업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추가 휴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엽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통령이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는지 관련 의혹을 검증할 차례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 첫 번째 증인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JTBC 등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신문에만 선택적으로 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신 실장은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들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백 전 차장은 앞서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한 적이 있고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해왔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마지막 8차 변론 기일엔 조태영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만일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만 헌재가 남은 기일 동안 추가 기일을 지정하거나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군 지휘관들과 접견을 하려 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측은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접견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 이런 가운데 군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윤 대통령이 한참 동안 법전을 봤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놔뒀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외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포고령을 고치지 않은 건 계엄이 금방 해제될 걸 알았기 때문이란 변명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데 12.3 내란 당일 계엄 해제 의결 뒤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진술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말없이 있었고 대통령은 법전을 한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결심실 내부에 있는 칸막이 안에 있었고 나는 바깥에 서 있었다며 별다른 대화 없이 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와 대통령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되자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펴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검찰에서 계엄 전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포고령 지침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했지만 지시를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군 지휘관들의 검찰 진술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써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또한 검찰총장 시절에 증거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수사기록 증거 채택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인권 유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진우, 여인영, 곽종근 전 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의자나 공범이 인정하지 않는 신문조서 등은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구인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의 밀어붙이기 시켜도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은 재판 장기화의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법 개정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의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미국 같은 그런 식으로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은 그 끝까지 가게 되면 일단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보다 비용이 워낙 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가 지적했던 재판 지연을 위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의 과거 주장을 뒤집어 엎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을 장기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무조건 준용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헌재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를 주도했던 녹색 점퍼 남성, JTBC 기자라는 소문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잡고 보니 쇼핑몰을 하는 20대 자영업자였는데 이 남성 MG 자유결사대란 윤 대통령 지지단체의 발기인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지칭하는 전땅크란 이름을 써오면서 이 단체 차원에서 폭동을 사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집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유리문을 내리치더니 쇠 막대기를 들고 판사를 찾아다닙니다. 이른바 녹색 점퍼남, 29살 전모 씨입니다. 국가를 전부 X들을 잡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JTBC 취재진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졌지만 전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쇼핑몰 대표 전화번호인 전 씨의 휴대전화는 며칠째 꺼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MG 결사대에서 전두환 씨를 지칭하는 전땅끌한 예명으로 활동했습니다. 공식 조직을 출범시키려고 이제 백인 모집하는 과정 중에 서명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씨가 동의 서명을 하셨네요. 결사대 측은 개인적 일탈이라며 전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혼자 다니는 친구였어요. 채팅방에도 등장 안 하고 근데 항상 현장 가면 있는 친구야. 그 친구가 워낙 조용한 친구였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상상도 못했고 전 씨가 자기네 단원인지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사람인지 모르고 막 댓글에다가 페이지 식사였네 이러셨는데 웬만하면 일단은 안 잡히게끔 그냥 얘기하지 말고 말아. 하지만 폭동 다음 날 MG 결사대 단체 대화창에서 한 회원은 한 번쯤은 있었어야 할 일이라며 국민 저항권을 운운했습니다. MG 결사대 게시판에는 전쟁이 시작됐다. 끝까지 항전하자는 과격한 표현들로 가득한 항전 결의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백골단과 교류하는 사진도 포착됐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죠. 프로 미식축구 NFL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슈퍼볼로 불리는 경기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람했습니다. 전광판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뜨자 야유와 환호가 함께 쏟아집니다. 스위프트는 연인 트래비스 켈시가 뛰고 있는 캔자스시티 칩스를 응원하기 위해 왔는데요. 야유에 당황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슈퍼볼을 관람했습니다. 경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야유당하는 영상을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스위프트가 캔자스시티 팀보다 힘든 밤을 보낸 유일한 사람일 거라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뜻하는 마가는 용서하지 않는다고도 썼습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스위프트를 비꼬는 듯한 글을 올린 겁니다. 7년 만에 우승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팬들도 흥분했습니다. 상대팀의 깃발을 불태우고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욕설을 던지며 거리를 메웠습니다. 또 다른 팝스타 에드 시런도 인도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4번이나 상을 탄 스타에게도 거리의 버스킹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인도에서 투어 중인 에드 시런이 벵갈루루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기타를 걸치고 편한 복장으로 자신의 히트곡 Shape of You를 열창했는데요. 거리에 모인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더니 연주를 저지했고 결국 공연은 중단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거리가 너무 혼잡해져서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에드 시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길거리 공연할 수 있는 허가 받았다, 우연히 벌어진 일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경찰이 브루노 마스를 더 좋아했나 봐 이런 농담도 던졌습니다. 이날 에드 시런은 인도 가수 실파 라오와 야외에서 공연을 펼치면서 수천 명의 팬과 아쉬움을 씻어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를 반환하라 이런 요구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파괴적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며 파괴적 의회 독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조배숙 의원 등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면 법사위는 제2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숙려 기간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해서 법사위는 상원의회의 역할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지금처럼 탄핵 심판이 열리면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지난 국회 전반기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지만 후반기엔 법사위를 다시 국민의힘에 넘겼었는데요. 현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는 과반 의석을 넘긴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원 구성 당시에도 정부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원내 1당을 맡기 위해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 대통령 탄핵 절차로 리더십 부재 상태인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의 매일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철강과 알루미늄을 지목했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직격탄을 맞은 건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두 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액으로 1,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마약 대응책 등을 내놓자 지난 3일 한 달 유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철강 관세로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Nos enteramos igual por la publicación del día de ayer en los medios. ¿Y esperarían que hubiera una negociación en torno a eso para Pues vamos a esperar. Es como digo aquí, cabeza fría en esto. Vamos a esperar a ver si anuncia hoy algo.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비합법적 관세라며 경고 성명을 냈고 호주 총리는 24시간 안에 트럼프와 통화해 관세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미 철강 수출 4위 국가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단 트럼프 1기 때 수출 쿼터를 수용하면서 현재로선 263만 톤까지인 철강 관세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JTBC에 현행 쿼터가 그대로 유지될지 추가 협상이 필요한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정상 외교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통화조차 못했습니다. 연일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절차로 리더십 부재 상태인 우리나라만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동해 심해에 유전이 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취재해보니 석유공사의 핵심 관계자조차 하루 전에야 대통령의 브리핑을 알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가능성만으로 발표하는 것이 염려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으로 전격 공개됐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당시 대왕고래 프로젝트 보고라인에 있었던 한 석유공사 관계자는 JTBC에 대통령의 브리핑을 하루 전에 알았고 이를 듣고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는 게 염려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석유공사 관계자는 매장 가능성만으로 발표를 하는 건 특이한 경우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추도 안 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외로 공개되는 걸 우려했던 석유공사의 내부 분위기는 속기록에서도 읽힙니다. 지난해 1월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안건을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한 비상임 이사가 국민들이 알아야 할 희망적인 소식인데 언론에 공개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외부에 알려지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실추 한 번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탐사 시추를 주관하는 석유공사도 패싱한 채 대통령이 긴급히 국정 브리핑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의문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일은 이제 눈앞의 미래가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AI의 효과적인 사용과 규제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챗GPT의 개발사,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은 10년 안에 지구에 어떤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인공지능이 나타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AI 행동 정상회의입니다. AI의 효과적인 사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급속한 AI 발전에 대응해 인간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C'est d'abord une formidable révolution technologique et scientifique pour le progrès et au service du progrès. Et donc, c'est d'abord évidemment de la technologie, de la science, l'amélioration des tas de recherches, transformation de beaucoup de secteurs. Mais notre conviction, c'est que ça doit se faire au service de l'humanité et donc pour vivre mieux. 회의에선 AI와 일자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AI가 신뢰의 틀 안에서 진보와 자유를 약속할 수 있는지도 깊이 있게 다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곧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사람과 맞먹는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AI 사용 비용은 1년마다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비용 감소로 AI가 더 확산하고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헛서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역시 AGI 등장 시기에 대해 채 5년이 안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GI 등장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트먼은 AGI 등장으로 권위주의 정부의 대량 감시와 통제,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람의 조기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한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상 6도, 광주가 영상 9도 등 전국이 영상 4도에서 9도 사이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엔 늦은 밤 비가 내리겠고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JTBC 아침 메뉴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